없는 살림에도 애지중지 키운 자식을 뺏긴 기분이 이런 걸까요? 다른 집 자식보다 부족한 것 없이 죽어라 키웠어도 우리 자녀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다 말짱 도루묵이 되겠죠. 오늘은 나이 들어 특히 주위에서 정말 자주 있는 일이라 결코 남의 일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0을 넘어 인생 후반전에 접어든 사람입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 강릉에서 자랐죠. 그 시절 여자는 중학교만 나와도 다행이고 국민학교만 나오고 바로 서울로 상경에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 국민학교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가족에겐 큰 부담이었지만 저는 장녀로서 어떻게 해서든 그 어려움 속에서 국민학교를 겨우 졸업했습니다. 부모님은 고향에서 항상 농사로 바쁘셨고 저는 늘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터울이 있는 2명의 남동생들을 내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면서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동생을 뒷바라지하느라 제 삶을 많이 못 챙겼습니다. 저 좋다는 남자도 여럿 있었지만 딱히 확신이 없어서 결혼까지 가지는 못했지요. 그 시절 25살 넘으면 노처녀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무려 30살에 결혼을 해서 33살에 처사이를 얻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남자아이였죠. 당시로는 아주 많이 늦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없이 시작해도 항상 제 곁에서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중동의 한 나라로 돈을 벌러 갔습니다. 그때부터 고생길이 시작이었어요. 떠난 남편 없이 저는 시댁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도 눈물 흘리지 않은 날이 없을 만큼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티다 보니 남편이 돌아왔고 목돈을 들고 온 남편과 함께 서울에 터를 잡고 삼겹살 집을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 없어 그저 부지런한 남편과 저는 죽어라 일만 했고 처음에는 월세로 살았다가 어느새 전세로 갔고 나중에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둘 다 늦은 나이에 낳은 외동 아들이라 저희 부부는 바쁜 와중에도 아들에게만큼은 최선을 다해 좋은 것만 주려고 했습니다. 제 옷은 다른 사람이 입던 것을 받아 입더라도 아들은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게 당시 백화점에 가서 고급 브랜드의 옷을 사 입혔습니다. 못 배운 한을 품지 않게 학원도 보내고 비싼 과외도 시켰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우리처럼 힘들게 살지 않기를 바래서였거든요. 지금 와서 그때를 돌아보면 지금도 마음이 아립니다. 신혼여행 빼고 여행 한 번 못 가본 채 세상을 떠난 남편과 키운 아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변해버렸습니다. 꼭두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장사를 시작하는 저희 부부가 힘들게 번 돈을 아들은 당연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아들은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하루하루 장사를 해서 힘들게 번 돈이었는데 아들은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늘 돈을 더 달라는 말밖에 안 했습니다. 항상 뭐라던 늘 부족하다고요. 속도 모르는 아들과 점차 대화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정말 다행으로 저희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좋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정말 기뻤지요. 하지만 그조차 아들의 마음에는 완전히 들지 않았나 봅니다. 부모에게 묻지도 않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로 편입을 결정한 뒤 그 당시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준비해 달라고 했어요. 저희가 배운 게 짧아서 잘 모르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 있는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미국까지 유학을 간다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부부 또한 집을 팔아서 지금으로 따지면 2억 정도 되는 돈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아들이 한국에 돌아온 것은 겨우 2번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보러 가고 싶어도 비행기표 한 장 사는 것조차 아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온 부모님들 대부분이 그랬듯이 저희도 노후 계획 따위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지요. 다행히 아들은 미국에서 잘 졸업을 하고 귀국했습니다. 귀국해서는 대기업의 연구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주위에 정말 자랑을 많이 했어요. 또 주변 사람들도 정말 많이 축하해줬습니다. 드디어 고생 끝났다고 말이죠. 하지만 고생은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은 취직하자마자 집을 사달라는 요구에 저희는 어차피 아들이 장가가면 사주려고 모은 적금을 깨고 무리해서 24평 아파트를 구입해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감사하다고 아들이 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저희는 가까스로 명절에만 아들을 볼 수 있었어요. 아들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도 필요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죠. 생각해보면 내 아들이지만 남보다 어려운 그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에 건강을 소홀히 챙겼나 봅니다. 남편은 환갑 잔치도 하지 못한 채 간암이라는 큰 병을 너무 늦게 발견했어요. 하늘도 무심하죠. 부랴부랴 저는 가게를 제 동생들에게 맡겨두고 신랑의 병간호에 집중했습니다. 남편은 여보 내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아파서 또 당신을 힘들게 하네라는 말을 끝으로 저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아들은 저에게 장사를 그만하고 편히 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돌아갈 자리는 남편과 추억이 담긴 식당뿐이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마음속 남편의 빈자리를 식당 일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남편과 제가 사는 집과 가게를 미리 상속받길 원했어요. 나이 들었으니 이제 일도 쉬라면서 말이죠. 대신에 가게 옆에 조그만 월세집을 구하면 집과 가게 사이를 오가기에 더 편할 것이라며 월세는 자기가 부담하겠다며 엄청나게 원하더라고요. 저 또한 남편이 떠난 집을 더 이상 혼자서 살기에는 공허하기도 했고 그저 나보다 똑똑한 아들이 하는 말이니 그저 믿고 따랐습니다. 제가 늙으면 아들이 나를 보살펴주겠지라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로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니 모녀간의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았지만 그 시간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아들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알게 된 여자를 결혼할 상대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힘들 때 서로 의지하던 사이라고 결혼할 날짜까지 알아서 받아가지고 왔는데 홀로 남은 어미로서 차마 거절하기도 뭐하더라고요. 며느리 될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참 모든 게 아들은 저에게 통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남편의 첫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죠. 아들아, 아버지 첫 제삿날인데 그날 하루는 올 수 있겠어? 고모도 다 올 텐데 며느리도 데리고 오렴. 엄마가 미리 준비는 해놓을게.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조금은 와서 도와주면 좋겠어라고 말하니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엄청 싫어해. 이 사람도 귀하게 자라서 한국식 문화도 잘 모르고 음식은 엄마가 늘 하던 거니까 엄마가 준비해. 난 이런 걸로 와이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첫 제사인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한국 문화를 모르는 여자라도 한국에서 산지 3년 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말이죠.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오지 않았고 전화 한 통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뚝뚝한 면이 있어도 원래는 이런 아이가 아닌데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라고 들어온 아이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러고 한참 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어서 못 온 거냐고 물었죠. 아들은 와이프랑 이런 걸로 트러블 만들고 싶지 않고 요즘은 강요하면 이혼당한다고 기겁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렇게 서운한 말을 할까요? 아무리 그래도 첫째 산날부터 이러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그날 밤새 울었습니다. 그때라도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야 했나 봐요. 아들은 점점 더 연락을 해오지 않았고 가끔 제 생일날이 지나고 혼자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차라리 아들에게 아이가 있다면 그 핑계로 자주 찾아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죠. 그것조차 제 복이 아닌가 봅니다. 지금 보면 정말 남만도 못한 사이가 되는 게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가운 아들은 아니었지만 속은 깊고 참 따뜻한 면이 많은 아이였는데 말이죠. 그러는 사이에 저도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긴 당연한 일이죠. 점점 일하기는 힘들고 요즘은 밤마다 무릎이 아파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럴 때면 한없이 남편이 그립습니다.
옛날에 참없이 살던 시절에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남편과 아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봤던 날이 떠오릅니다. 그땐 저에게 참 많이도 물어보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말을 걸어도 차가운 대답뿐이네요. 어디에 말할 데도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남겨봅니다. 그리고 꼭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 모두들 정말 고생하셨어요. 비록 저는 노년운까지 없다지만 여러분은 말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일이 생기면 새로운 소식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자식이 원래도 살가운 편은 아닌데 며느리를 드리고부터 더욱 더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네요. 반대로 오히려 좋은 며느리가 들어온다면 집안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데 말입니다. 집에 새로운 식구를 맞이한다는 게 이렇게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만난 가족을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 새로운 식구를 맞게 된다면 여러분은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어 말년에 불행한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인생의 희노애락과 지혜를 담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이 드니 저도 이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60대가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마지막 거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는 합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많아서 노후 준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재정적인 준비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거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갈수록 우리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살아가야 할 날들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깊게 고민해 보지 않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 주위만 봐도 많은 분들이 현재 살던 집에서 마지막까지 늙어가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머물고 계신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서 오래 살아오셨을 테니 익숙하기도 하실 테니까요. 그렇지만 요즘 실버타운 광고가 눈에 띄게 많이 보이고 있다 보니 한 번쯤은 그곳이 어떨까 싶은 마음도 한편으로는 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고급 시설과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 등 화려한 광고로 노년의 우리들에게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실제로 광고를 보고 실버타운 입주를 고려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은퇴 후 행복한 삶을 꿈꾸며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실버타운이지만 실제로 입주해 보니 꿈만큼 멋진 곳은 아니었다고 후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과연 실버타운은 은퇴 후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천국일까요? 아니면 정말 살아있는 지옥일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실버타운에 대해 직접 경험해본 분의 사연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의 마지막 거처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조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70대 초반인 김정순 씨는 하나뿐인 자신의 딸의 권유로 실버타운에 입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딸은 어머니가 더 안전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 권유를 한 것이었죠. 남편과 일찍 사별한 정순 씨는 딸이 시집을 가고부터는 줄곧 혼자서 지낼 수밖에 없었고 최근에 몸이 안 좋아 새벽에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기에 딸은 혼자 사는 어머니가 걱정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밤중에 혹시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군가 바로 치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또 실버타운에 가면 또래분들도 많아 편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다고 들었답니다. 딸은 진심으로 어머니의 안락한 노후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긴가민가 했지만서도 딸네 부부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딸의 권유를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정순 씨는 원래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보증금을 마련하여 실버타운에 입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실버타운에 처음 입주해본 느낌은 이랬다고 합니다. 우선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감탄했고 건물 로비는 밝고 환한 색감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각 층마다 취미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장소도 넉넉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직원들은 친절하게 그녀를 맞이하며 입주를 환영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입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다고 합니다. 첫날에 실버타운의 직원들은 정순 씨에게 각종 프로그램과 시설을 소개하며 입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기도 했죠. 첫날 같이 간 정순 씨의 딸과 사위도 이 정도면 어머니가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안심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 씨는 이른 아침부터 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먼저 와 있던 이웃들과 함께 스트레칭과 산책을 즐기며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보였습니다. 아침에 운동도 하고 좋네요. 기분이 좋은 정순 씨는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며 친해지려고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쌀쌀맞기 그지 없었습니다. 뭐 그렇죠? 이렇게 좋은 곳에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싶었지만 정순 씨는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지만 점차 사람들의 행동과 분위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마다 정순 씨는 기존에 같은 그룹의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래도 친해져 보려고 가끔씩 인사를 건네봤죠. 안녕하세요. 저도 같이 참여해도 될까요? 그러자 돌아오는 대답은 이랬습니다. 뭐 하다가 여기에 들어오셨어요? 당황한 정순 씨는 은퇴하고 딸의 권유로 들어왔다고 하니까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히히덕거리고 웃다가 재밌게 놀라고 하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말을 다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정순 씨는 점점 실버타운의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 식사 시간에 옆 테이블에서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저것 좀 봐봐. 아무리 편하게 밥을 먹으러 온다고 해도 그렇지 집에서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왔나 보네. 그러니까 말이야. 사람들도 많은데 부끄럽지도 않은가? 집에서 편하게 입던 옷을 입고 식사를 하러 온 정순 씨는 누가 봐도 자기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영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신들은 꼭 영어를 잘한다고 뽐내고 싶어 하는 것만 같았다고 하죠. 정순 씨는 젊었을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영어를 잘 알거나 그렇진 않았지만 어찌 된 게 그 모습이 부럽다거나 대단해 보이지 않고 못마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볼일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던 정순 씨에게 어떤 분이 갑작스럽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저기 여기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여기는 이미 친해진 사람들끼리 지내려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들어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어디 살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다 자신들과 비슷한 일을 한 사람이면 무리에 껴주기도 하고요. 최대한 비슷한 사람을 찾는 게 무리를 만드는 게 편할 거예요. 정순 씨는 실버타운까지 와서 무리를 지어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치 무슨 여기가 학교도 아니고 그저 다들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자고 찾아온 곳인데 뭐 그렇게까지 서로 무리를 만들고 정치질을 하려나 싶었죠. 하지만 무시하려고 해도 쉽게 그러진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취미활동을 하려고 미술교실에 가니 그곳에도 들어가자마자 벽 같은 그룹 간의 경계가 느껴졌습니다. 분명 빈자리인데 앉으면 누군가가 거기는 이미 자리가 있다고 하면서 못 앉게 막았다고 합니다. 자신들과 친한 일행의 자리를 미리 맡아둔 것이었죠. 단순히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해 참여하려 했던 것뿐인데 거기서조차 어느 무리에 껴있지 않으면 즐길 수 없었죠. 마치 실버타운에 와서까지 이렇게 악착같이 버텨야 하나 싶은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살던 집도 팔아버렸고 보증금을 내버렸는데 딸에게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죠. 물론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 어느 정도 친구를 만들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곳의 배타적인 사람들의 태도에 깊은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사람들은 서로 자신의 영어 실력을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영어로 대화하며 이야기하곤 했죠.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정순 씨는 별다른 이야기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큰 문제는 선생님에게 뭔가를 물어봐도 먼저 온 무리에게는 친절해도 정순 씨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무리 중에 돈 많은 할머니가 매달 꼬박꼬박 그 선생님에게 선물을 갖다 바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무언가를 물어볼 때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지 못했죠. 정순 씨는 갈수록 자신감도 잃고 이곳에서의 생활이 마치 정치를 하러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 매일매일이 우울했습니다. 그러던 중 홀로 어머니를 두고 온 게 걱정되었던 딸이 찾아왔죠. 엄마 잘 지내고 있었죠? 밖에서도 여기 좋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데 어때요? 정순 씨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딸은 어머니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솔직히 말해봐요. 엄마 뭐 힘든 거 있어요?
딸이 진지하게 묻자 결국 용기를 내서 마음을 열고 그간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실버타운이 자신이 생각했던 곳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순 씨의 딸은 순간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다들 행복하자고 모인 곳에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진짜 한마디 해야겠어요. 딸은 어머니를 이끌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뭐가 그렇게 잘나셨어요? 어디서 배우지도 못한 것이 어른한테 대들어. 뭐라고요? 나이 드셨다고 그렇게 함부로 막말해도 돼요. 여기 와서 편가르고 창피하지도 않아요? 너 그게 어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 엄마의 딱 그 자식이구만. 사회에서 얼마나 잘났으면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든 우리 엄마 무시하면 진짜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그 길로 딸은 정순 씨와 함께 짐을 싸서 나왔다고 합니다. 원래 기간을 다 못 채우고 나와서 보증금이 조금 깎이긴 했지만 그 돈으로 딸이 사는 곳 근처에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비록 아담한 아파트이지만 거기서 화분도 키우고 걸어서 손주들을 보러 갈 수도 있어서 정순 씨는 행복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벌써 꽤 오랜 기간 실버타운에서 살다 보니 그곳에서 모든 것을 제공해주던 편리함에 익숙해졌던 것이죠. 그녀는 집안일을 하며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함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적응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에 꽃을 가꾸는 일은 그녀에게 큰 기쁨을 주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 알아서 부지런해지게 되었죠. 또 실버타운이 아니더라도 근처 동네에는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센터가 있었고 가까운 거리에 공원이 있어 산책을 하기에도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공원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취미반에도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잘난 척하지 않고 수수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서서히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정순 씨는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커피도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실버타운에서와 달리 새로운 사람을 배척하려는 행동도 없었죠. 게다가 근처에 큰 대학병원이 있어 몸이 조금 불편할 때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겠다 싶어 마음이 놓이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비로소 이곳이 내가 살아야 할 마지막 거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행복감과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물론 훌륭한 편의시설을 다 갖춘 실버타운이 좋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의 돈을 내면서 거주해야 하는데 그곳이 천국이라고만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그 정도의 돈이면 우리가 사는 곳 근처에서도 충분히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동네 복지관만 가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도 있기까지 합니다. 실버타운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집에서 살아야 행복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분명한 건 노후에 내가 머물 집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및 관리비 같은 여러 가지 유지 비용이 발생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노후에 내가 이 집을 매매한다면 얼마만큼의 차익을 얻을 수 있을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내가 거동이 불편해 돌봄시설이나 병원에 가야 할 때를 감안해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적을수록 자택 매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나이 들어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닥칠 수 있는 목돈을 대비하는 것이죠. 또 현재 사는 집이 필요 없이 너무 크고 관리하기 어렵다면 노후용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다리에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크고 넓은 집은 집만 될 뿐입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편의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무작정 걸어 다니기 힘드니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이나 아무리 멀어도 30분 이내에 병원이 있는 곳을 선정하는 곳이 좋습니다. 아니면 정순 씨의 경우처럼 최대한 가족과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작정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곳을 따라하기보다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준으로 내가 노후에 머물 거처를 정하는 것이 내 남은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나를 잡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쳐가듯 그냥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제 경험으로 알려드리는 인생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